박혜숙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아모스서 1장의 말씀은 아모스가 열방의 나라들에 대해서 내린 신탁입니다. 우리가 예언자가 신탁을 내렸다 그러면 이제 흔히 생각하기에 접신 상태에서 드다다닥 하면서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신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연 오늘 그 본문이 그런 본문인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모스는 주변 나라들의 죄악상을 들추어내고 그 죄 때문에 망할 것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여기 아모스가 어떤 관점으로 각 나라들의 죄상을 드러내는가, 밝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시대의 야훼 신앙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표대가 될 것입니다. 아모스는 주변국을 비판하는데 그것이 해외를 들락거리면서 국제정세에 해박한 사람들이 내리는 그런 판단, 그런 정보들이 아닙니다. 그의 예언은 학문이나 고급 정보를 통한 심판 선언이 아닙니다. 여기 한번 구체적으로 봅시다. 다마스쿠스, 당시 이제 시리아죠. 시리아는 그들이 쇠돌이깨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타작하였기 때문에 망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가자는 이제 가사는 블레셋의 도시를 얘기합니다. 블레셋은 몇 개의 도시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바다 건너온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그리스의 도시 국가 폼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사뿐만 아니고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이게 전부 블레셋의 도시들입니다. 근데 그 도시들, 당시 블레셋은 아주 잘 나가는 국가였죠. 그들이 망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전쟁에서 사로잡은 사람들을 모두 끌어다가 에돔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로, 페니케아입니다. 고대의 상권이 굉장히 융성했던 그런 지중해 연안의 상권을 장악한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 영어 문자도 원래 이제 페니키아 문자에서 온 겁니다. 그럴 정도로 지중해 연안에 힘 있는 나라였는데 그 나라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끌어다가 에돔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에돔이 사람을 많이 필요로 했던 것 같아요.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사람을 잡아다가 거기다가 팔아넘깁니다. 그 전쟁을 하면 이 고대 사회인 인신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개 승전국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씁니다. 근데 자기 나라에서 필요해서 노예로 쓸 만큼 잡아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그물로 물고기를 낚듯이 마구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서 자기들의 필요를 넘어서서 에돔이라는 나라에 집단적으로 그 패전국 사람들을 갖다가 팔아 넘겼습니다. 그 죄 때문에 페니키아도 블레셋도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암몬은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기 때문에 망한다. 모압은 에돔을 정복한 후에 에돔 왕의 뼈를 불태워서 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망한다. 그리고 모압 사람들이 승리를 과시하기 위해서 왕의 뼈를
재로 만들어서 그거를 또 성벽에다가 칠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겼다 그러고 자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그렇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늠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대개 그 나라의 경제력, 군사력, 인구, 국력 이런 걸 계산해서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흥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식은 아모스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죄를 들춰내고 망한다고 하는 나라들은 전부 승전국입니다. 패전국이 아닙니다. 그렇죠? 국력이 충천해서 남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생긴 이야기들입니다. 상식적인 눈으로 볼 때 이들은 망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잘 나갈 나라들입니다. 적의 왕의 뼈를 갈아서 그 재를 만들었건, 또 사람을 잡아서 노예로 팔건, 이런 것들은 고대 전쟁에서 흔히 있었던 일들입니다. 또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더라도 그것이 나라가 망할 이유는 아닙니다. 그때의 위정자들이나 오늘날의 사람들도 그런 것들은 그냥 정복 과정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해프닝 정도로, 어쩔 수 없는 해프닝으로 그렇게 여겼을 일들입니다. 그러나 야훼 신앙을 이야기하는 이 아모스 예언자는 그것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행하거나 간과한 정권, 그것은 나라가 망해야 된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몇 중요하지도 않은 가난뱅이들, 소수자들이 당한 불이익으로 도시가 파괴되고 나라가 망해 온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터무니없는 소리 같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아모스의 예언을 듣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저 이상론자, 저거 아무 현실도 모르는 놈, 그러고 비웃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언자들의 역사관이었고 당시 야훼 신앙에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듯이 예언자는 전혀 다른 곳을 봅니다. 사람에 대한 존엄성, 인간의 가치를 얼마나 잘 지키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에게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넘어서 모든 사람,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막 뛰어안고 내가 복준다, 그런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 다른 모든 나라들 가운데 어떻게 그 인간성이 지켜지는가 하는 것을 꿰뚫어서 보고 바로 그 점을 통찰해서 신탁의 중요 내용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모스의 비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진리의 기준이 바뀌고 그들의 종교가 새로워집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는 아직까지도 풍요와 신도의 숫자를 자랑하는 수준입니다. 한국 교회는 아마 아모스의 비판을 새겨서 그가 제시하는 참된 야훼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아모스가 보는 세계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한 인간의 존엄성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늠하는 세계입니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없다면 야훼 신앙은 우리에게 문을 열지 않습니다. 지난 6월 9일 날
6.15 공동선언 23주년 기념 국제학술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 한국 문제를 연구한 프랑스, 중국, 일본의 학자들을 초청을 해서 정전 70년 한반도 전쟁 위기와 평화협정이라는 제목으로 발제와 토론들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 김동환 장로님이 논찬자로 함께 참여해서 그 세미나 발제를 하셨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교수인 브루노 드레스키, 아마 러시아 계통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이름으로 봐서. 근데 프랑스의 이제 교수이시고 현재 전 세계의 그 상황을 아주 요약해서 짚어 주셨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40여 개의 국가에서 전쟁이 수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멈춰 있거나 뭐 그런 상황이 40여 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의 예외 없이 제국주의의 팽창 시도와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지역 전쟁은 지역적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동일한 원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제국주의입니다. 그들은 가장 약한 고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노립니다. 그것은 부패한 정권이 그 첫 번째 타겟이고요. 또 자기들이 목표한 그런 나라들을 공격을 합니다. 러시아의 부활을 막는 역할로 이번엔 우크라이나가 선택된 것도 그 지정학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또한 미국과 아랍의 석유 재벌들이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용병을 모집해 갖고 시리아에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에서 지금 장기간 전쟁을 벌이고 있죠. 그것도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나 사회주의권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불사하면서 지키려고 합니다. 물론 뭐 그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자유를 지키고 체제를 수호하고 나라를 지킨다. 그 자유를 항상 그 명분으로 내세우지요. 그러나 실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자유에는 자기들이 이미 형성한 자본, 그 자본을 더 확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주의는 아주 국가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그게 안 먹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장벽을 허물고 그 나라의 자원과 노동으로부터 최대 이윤을 얻어내기 위해서 극도로 사회주의권을 싫어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만몬의 폭력은 말도 안 되는 폭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기축 통화 국가라는 점에서 남들이 힘들게 벌어온 돈들을 자기들은 아주 쉽게 인쇄소에서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환율이 너무 올라가면 국가가 보유한 달러를 풀어서 환율을 조정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자기들이 애써 모아놓은 달러를 갖다가 풀어서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니까는 정상적인 시장 행위죠. 그러나 미국은 그들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서 제재를 가합니다. 자기들은 인쇄소에서 찍어내면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찍어낸 돈들로 투기 자본을 만들어서 기반이 약한 나라들이나 기업들을 무차별로 공격합니다. 그 뭐 돈 없는 나라 하나쯤 집어삼키는 건 일도 아니죠. 이런 달러 패권, 이 만몬의 폭력에 대한 저항이 중동 지역과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점점 거세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전에 전 세계를 호령하던 그런 미국의 힘은 이제 점점 사람들이 그 본질을 알고 회피해 가고 있는 것이 전 세계에 기울어진 그런 경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미국이 중국이 급속한 속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용인한 것은 중국이 금방 자본주의에 동화되리라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힘이 막강해진 중국이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삼으려는 시도들을 하자 미국은 중국을 철저하게 봉쇄하는 전략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국, 러시아, 이란, 또 우리 북조선 이렇게를 완전히 철저하게 봉쇄하는데 광기를 보일 만큼 집착하고 있는 것이 현 세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실물 경제와 연관되지 않는 달러 패권, 이거는 미국 내에서도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6%에 가까운 인플레이션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그냥 놔두면 미국 경제가 붕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인쇄소에서 막 찍어내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놔두면은 빵 하나 사는데 돈을 한 보따리씩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급격하게 금리를 높였습니다. 1년 내에 6%, 제로금리를 6%까지 따라 올렸는데, 이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는 것은 정말 그것 또 하나의 폭력입니다. 아직 자본이 형성되지 않은 개발도상 국가들, 신흥 국가들, 이런 나라들은 어마어마한 부담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나라들 다 망해라 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 돈이 전부 미국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나마 그 개발도상 국가들, 신흥 국가들이 가지고 있던 돈들이 전부 쏠려서 글로 가게 되고 그 나라들은 이제 파산하게 되는 거죠. 그들의 목을 조이는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지방은행들이 파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미국은 다시 인쇄기를 돌려서 돈을 찍어내서 막아내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미국 경제는 상당 기간 침체 국면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제국주의는 점점 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예측 불능의 폭력적인 상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홍콩이나 대만에서 중국을 겨냥한 도발들, 한미연합 군사훈련, 지금 작년 내내 계속 끝나고 또 시작하고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번에 윤석열이 미국 가서 같이 발표한 것이 미국의 핵무기를 재도입하겠다, 한반도에 재배치하고 이 영역에 계속 추가하겠다, 그런 것들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것이 모두 이런 광기의 반영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은 이 열강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제일 필요한 것이 자주적인 외교입니다. 균형 잡힌 외교입니다. 근데 윤석열 정권은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중국 산동대학교의 한국연구센터 최명욱, 양예니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을 영구화하고 신화화하는 추세에 대해서 도대체 한국의 이익은 고려나 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벌어진 도청 사건, 여기 이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미국이 한국 대통령실을 도청하고 있다가 들통이 났는데, 이걸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거나 이런 것들로 대미 협상 카드를 사과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삼을 중요한 카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먼저 나서서 쉴드를 쳐줬습니다. 동맹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갖고 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아니, 그게 정황이야, 그게. 남의 나라 대통령실을 도청하는 거, 그것 자체가 악이지. 뭐가 악의가 없다는 거예요? 윤석열 방미 기간 중에 한미 양국은 워싱턴 선언을 공동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양국은 핵 협상팀을 구성해서 한반도에 핵 잠수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대북 확장 억지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강대강 구도를 형성하는 등 한반도 정세는 불확실성과 리스크로 가득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소위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으로 한일 관계를 한국이 주도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플래카드들이 다 그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사방에서 사람들이 나타나고 미군 철수 사인 받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쳐야 되는데, 제가 거여역에서 신호등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교회 권사님인 것 같아. 쫓아와 갖고 그 철수하는 거 사인해 달라고 그래서 참다 못해 결국은 논쟁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나중에 안 되니까 거기 차별금지법 이거 동성애하고 그러는 건데 이거 또 같이 반대해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당신은 그럼 차별을 하자는 겁니까? 제가 그러고 자리를 떴는데 어제 보니까는 김동완 장로님이 또 싸우고 있더라고. 여성문화회관 앞에서. 아무튼 대통령님의 위대한 결단으로 새로운 한일 관계가 지금 열리고 있다고, 참 이해하기 힘든 일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일본마저도 한국이 너무나 한꺼번에 많은 것을 내주었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깔보면서도 오히려 한국의 진위를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없이 일방적으로 양보와 퍼주기, 심지어는 독도 앞바다에서 일장기를 달고 자위대가 군사훈련을 하도록 허용해 줬습니다. 그리고 독도를 국방 방위 목록에서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위대한 결단인지 위대한 매국인지 앞으로 역사가 판단할 것입니다. 한편 윤석열은 방미 전에 대만 문제는 글로벌 이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양예니 교수는 아마도 한중 관계가 깨져도 상관없다고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한 건 작년에 22년도 교수신문이 선정한 사자성어입니다. 과이불개, 지나치면 고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연구화는 자주성의 상실로 인해서 한국을 변수보다는 상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앞으로 국제사회는 한국 문제를 그 배후인 미국과 상대하지 한국과는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집트를 방문했을 때 한 이집트 사람이 저보러 어느 나라에서 왔냐 그렇게 묻기에 제가 사우스 코리아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세마이 아메리카 그러고 답을 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이는 세계화 시대에 어느 한쪽만을 우리가 선택하겠다는 그런 결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을 반으로 접어버려서 우리의 운신의 폭을 좁히겠다 하는 결단과 마찬가지입니다. 산업통상부 통계 2021년부터 22년까지 통계에 따르면 수입액 1,000만 불 이상의 품목 중에서 중국 의존도가 90%가 넘는 품목이 266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000개의 수입 상품의 대중국 의존도가 8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이불개가 되면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 내치 문제는 파탄을 내더라도 차기의 정권이 또 바뀌게 되면은 어느 정도 치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 문제는 한 번 합의한 것을 바로잡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계속 이어서 그 원칙이 물려가기 때문에 대를 물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치면 고칠 수 없다는 말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침묵하겠습니다.